그 사람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 스친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낡은 시계 태엽이 감기는 소리였습니다.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하루는 정확히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그날부터 제 몸은 시계보다 정확해졌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가 느껴집니다. 피부에 닿는 그 감각은 늘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옆자리는 15년째 비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그 온기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뼈를 파고듭니다. 시린 감각입니다. 욕실로 향하는 복도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텅텅. 이 집은 너무 넓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딱 맞았던 이 집이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큽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섭니다. 언제 저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까? 눈가는 자글자글하고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있는 여자일 뿐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합니다. 물이 뺨을 때리는 감각이 아득합니다. 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얼얼해지는 감각. 그것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제 옷장의 색깔은 단 3가지입니다. 검은색, 회색, 그리고 짙은 남색. 언제부터였을까요? 밝은 색 옷을 입으면 마치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잘도 꾸미고 다니네. 그런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을 지웠습니다. 무채색의 옷을 껴입는 것은 제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저를 가리고 제 감정을 숨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죠.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누룽지를 끓여 간장 하나에 조촐하게 먹습니다. 입안이 씁니다.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뜨거운 것을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위장이 묵직해지는 감각. 그것이 식사의 전부입니다. 식탁은 4인용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참 시끄럽고 따뜻했던 식탁입니다. 이제 저는 그 넓은 식탁의 모서리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놀립니다.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끼익 날카롭게 귀를 긁습니다. 이 집의 모든 소리는 그 사람의 부재를 확인시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먼지 한 톨 없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 저는 온몸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팔이 저리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육체의 고통이 밀려오면 가슴 속의 서늘한 빈 공간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은 15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서재는 성역입니다. 청소를 위해 문을 엽니다. 스르르. 문이 열리면 묵은 공기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아주 희미하게 밀려나오는 듯합니다.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심장이 발치로 쿵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 안경과 일담한 책이 놓여 있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저는 그 책의 먼지를 마른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마치 살아있는 피부를 닦아내듯 조심스럽습니다. 숨을 참게 됩니다. 제 숨결 하나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이 날아갈까 봐서입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젊은 우리 둘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 여자, 저렇게 웃을 줄 알았군요. 이제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조차 다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제게 웃어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목구멍에 차가운 덩어리가 걸립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울음은 그 사람을 보낸 첫 해에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가슴이 꽉 조여오는 답답한 통증뿐입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압박감. 청소를 마치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계절은 부지런히 바뀝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15년 전 그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마치 소리를 끈 텔레비전 화면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그림일 뿐입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습니다. 활기찬 목소리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물속에서 듣는 소리처럼 웅웅거립니다. 저를 비껴갑니다. 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투명한 존재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자란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잠시 따뜻해졌다가 이내 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럼 먹었지. 넌 저도 방금 먹었어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지. 늘 똑같지. 늘 똑같다. 그 말처럼 제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고요함이 더 무겁게 저를 짓누릅니다. 온몸의 기운이 발바닥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허탈감, 그것이 제 저녁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울고 싸웁니다. 저 격렬한 감정들이 이제 제게는 없습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저 화면 속의 글자일 뿐입니다. 밤 9시 정확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칩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으로 제 몸을 누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제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둠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차가운 물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의미 없는 하루가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그랬듯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녀석이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챙겨주자 아들은 그걸 받지 않고 웬 묵직한 상자 하나를 제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하세요. 상자 안에는 차가고 단단한 기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이걸 뭐 하러? 제 목소리는 마른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뒀어요. 사진 강좌예요. 방에만 계시지 말고 뭐라도 좀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방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무겁고 그늘진 짐. 가슴 한구석이 쿡 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증에 익숙합니다.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미의 마지막 역할이니까요. 수업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가장 짙은 회색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낯선 무게감. 그것은 마치 제게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을 억지로 걸친 듯한 이질감이었습니다. 문화센터라는 곳은 제가 15년간 발을 들인 적 없는 다른 세계의 장소였습니다. 복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높은 톤의 웃음소리들, 밝은 색의 옷들, 그 모든 것이
제 무채색의 세계를 어지럽게 침범했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두워 그렇게 수군대는 환청. 저는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목에 걸린 카메라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차갑게 쏠리는 느낌.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 그늘이 드리워진 곳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는 그 순간까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어색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카메라의 렌즈 뚜껑을 여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자꾸 헛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반대로 돌리셔야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 하지만 저와는 다른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카메라 뚜껑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저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손을 뺐습니다.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제 손등의 그 작은 부위가 마치 불덩이가 얹힌 것처럼 타는 듯이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혈관을 타고 제 팔을 거쳐 어깨로 그리고 심장으로 번개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온몸의 솜털이 일제히 곤두서는 감각.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강렬한 생경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것 같은 그곳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심장 소리와 손등에 남은 그 아찔한 온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현관문 앞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공기. 그런데 그날따라 이 집이 유난히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공허함의 밀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저를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한기가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운 쇠로 막힌 것처럼 꽉 막혀버렸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15년간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시커먼 잉크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그저 스치기만 한 온기에 제 심장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사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스스로를 박제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감정이란 감정은 모두 죽여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추억과 의무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제 예의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손길에 제 몸이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아직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감각이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그 감각이 너무나도 아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이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으로 변해갔습니다. 위장이 뒤틀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그 뜨거웠던 손등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가만히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그 온기를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죄책감과 그 알 수 없는 감각에 대한 미약한 그리움. 그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길게 지나갔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예전의 무채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저는 불쑥불쑥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손등에 닿았던 그 뜨거운 감각, 제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다음 수업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느리 갔다가 또 너무 빨리 갔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쿵 낮게 울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 제 이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다시 그 사람을 마주칠 것입니다. 또다시 제 감정이 저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회색 옷들, 검은색 옷들. 저는 그 옷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 카메라가 가방 안에 든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요하고 안전하지만 죽어있는 그 시간 속으로 다시 숨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날 손등에서 느꼈던 그 타는 듯한 열기, 그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15년간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제게 누군가 작은 불씨 하나를 던진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 같은 평화 속에서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이 들지라도 그 뜨거움을 다시 확인할 것인가? 제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이 아무리 막아서도 제 몸은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목에 걸었을 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제 결단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현관문이 저를 안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이 문을 넘어가면 저는 15년간 지켜온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의리, 혹은 제 스스로를 가둬둔 안전한 감옥, 그 무엇이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의외로 상쾌했습니다. 살짝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기를 그저 숨쉬는 용도로만 사용했지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또각, 또각 보도블록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채로운 옷 색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가디건, 붉은색 스카프. 세상은 여전히 저렇게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흑백 사진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습니다. 왜 저는 저 색깔들을 그토록 외면하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망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씌운 저 자신이었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로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난주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둡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 다른 강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높은 노래소리, 커피와 방향제가 뒤섞인 알 수 없는 냄새. 모든 것이 제 온몸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제 목에 걸린 카메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카메라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땀으로 축축한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이 없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까? 만약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없다면 저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 가면 안 된다는 이성과 가보고 싶다는 이 알 수 없는 충동. 두 개의 자아가 제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지만 입안은 여전히 사막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나무 문. 저 문을 열면 저는 어떤 감정과 마주하게 될까요?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손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과 정신이 분리된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돌아설까?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뭐라도 좀 하세요. 그 목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들을 핑계 삼아 이 문 앞에 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가 뜨겁게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 소리와 함께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 느리게 보였습니다. 형광등의 밝은 빛, 먼지가 떠다니는 공기, 낯선 사람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 창가 옆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것도 아닌 그저 가벼운 인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정 하나에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동시에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낯선 시선들 앞에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여기 앉으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앉았던 자리는 구석진 그늘 자리였습니다. 그의 옆자리는 창가 바로 옆 가장 밝은 자리였습니다. 15년간 그늘만을 찾아 숨었던 제가 가도 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이 안 된다고 소리치기도 전에 제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푹신한 솜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의자를 빼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자리에 앉는 그 짧은 순간 그 사람의 옅은 스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낯선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초점도 맞지 않는 카메라의 액정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작동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제 고막을 타고 들어와 제 신경 전체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 낯선 환경, 쏟아지는 밝은 빛, 그리고 제 옆에 앉은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제가 15년간 쌓아온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우웅거렸습니다. 조리개, 셔터 속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른쪽에 앉은 그 사람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을 때 사각, 볼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움직임과 소리가 제 온몸의 감각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카메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나서 카메라의 몸체가 축축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바스라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폐 깊숙이 공기를 받아들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직접 찍어볼까요? 강사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연습입니다. 앞에 있는 작은 화분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습니다. 뷰파인더 안의 세상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화분은 보이지 않고 흐릿한 녹색 덩어리만 일렁였습니다. 초점, 링이라는 것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지난주에 분명 들었을 텐데 머릿속이 백지장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입니다. 렌즈의 앞부분. 또다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살짝 굴려 그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카메라를 만지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걸 천천히 돌려보세요. 저는 그의 말을 따르는 인형처럼 떨리는 손가락을 렌즈 앞부분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고무링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흐릿했던 녹색 덩어리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사귀, 붉은 꽃잎, 그리고 그 꽃잎에 앉은 먼지 한 톨까지.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뷰파인더 속의 그 작은 세상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마치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작지만 단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다시 한번 쿵 하고 뛰었습니다. 찍혔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링 돌리는 데만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옅은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기에 제 온몸을 조이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갈라진 소리. 15년간 낯선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제 안의 무언가였습니다. 여전히 그를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 그 숨 막히는 공포에서 조금은 다른 감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싫지 않은 그런 모순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가 감정이라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강의실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늘 속으로, 제 자리로 다시 도망치려 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안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낯선 남자, 그것도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사람과 단둘이 커피라니요. 이것은 선을 넘는 일입니다. 남편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카메라를 죽은 듯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기 복도 끝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여기 커피가 꽤 맛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먼저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고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는 또다시 제 의지를 배신하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복도 끝 자판기 앞 그가 동전을 넣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뭘로 드시겠습니까? 저는 보통 연한 걸로 마십니다. 저도 연한 것으로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에 저 자신이 더 놀랐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제 차가운 손가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 손등에서 느꼈던 그 아찔한 열기와는 다른 은은하고 편안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 온기가 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판기 옆 작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그저 옆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상철입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여서요. 그의 말투는 담백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뭐라도 쥐고 있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와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아니라 청소 걸레를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이영희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머니 이영희도 아닌 그냥 이영희라고. 낯선 남자 앞에서 제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린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심장이 아프게 수축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겁고 어색한 단어였던가요? 영희님, 사진은 왜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너무 맑았습니다. 제 안에 어둡고 축축한 죄책감을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등록해줘서요. 사실이었습니다. 방에만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제분이 좋은 분이시네요. 저희 애들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제 입꼬리도 아주 희미하게 따라 올라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드님 덕분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영희님, 아까 초점 맞출 때 보니까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손이 떨려서. 손이야 누구나 떨지요. 그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셔터를 눌렀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셔터를 눌렀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지난 15년간 어떤 셔터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어떤 순간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에 갇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배신입니다. 남편을 향한 배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저 자신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두 가지 생각이 저를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속이 다시 울렁거렸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바닥에 남은 갈색 앙금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공원으로 간다던데. 그가 먼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새로운 무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에게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간판의 색깔, 사람들의 걸음걸이, 하늘의 구름, 그 모든 것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방금 초점을 맞췄던 그 화분처럼 세상이 또렷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늘 저를 짓누르던 그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 그런데 오늘은 그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저는 남편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사진 앞에 섰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가슴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절망적인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향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흐릿한 남편의 얼굴. 저는 상철 씨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렌즈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눈가의 주름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찰칵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행동. 저는 남편의 모습을 제 손으로 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작별인지 아니면 그를 제 삶 속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의식인지.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무겁고 차가운 기계를 들고 다음 주에 공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폭제는 이미 제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세상, 혹은 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세상. 눈이 부셨습니다. 오전의 햇살이 아무렇게나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너무 강렬해서 제 피부를 따갑게 찔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5년간 그늘에만 익숙해진 제 눈은 이 찬란한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자전거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 강아지가 짖는 소리, 그 모든 생명의 소리들이 제 고막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이 활기 속에서 저만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제 옷, 짙은 남색 외투, 그것은 이 선명한 초록의 공원에서 시커먼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옷차림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초라하고 음울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그림자 같은 여자는 누구냐고. 당장이라도 공원에서 뛰쳐나가 제 집 그 어둡고 안전한 서재로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목이 타고 숨이 찼습니다. 상철 씨는 제 몇 걸음 앞에서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넓었습니다. 그는 베이지색 가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의 색이었습니다. 그가 이 빛 속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동안 저는 그의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오늘은 봄을 찍어보겠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장 생생한 봄의 순간을 담아오세요. 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제게 봄은 15년 전 그날 이후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 달력은 영원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봄을 찍으라니요. 그것은 제게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향해 카메라를 켜누었습니다.
화려한 철쭉, 탐스러운 목련. 저는 그 아름다운 것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그것들을 담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찬란한 색들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목을 조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은 차갑게 굳어 셔터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턱의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철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공기처럼 제 주변을 감쌌습니다. 저는 더욱더 몸이 굳었습니다. 제 이 초라한 모습을 들킨 것 같아 죽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시겠습니까? 그는 꽃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 보도블록 틈새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닥, 그곳에 그 단단한 시멘트 틈을 비집고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았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 여린 연두빛 잎사귀 2장.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차가운 주둥 같은 틈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솟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로 그 새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한 녹색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숨 참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낮은 진동이었습니다. 그 진동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와 제 경직된 어깨를 아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후 하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뜨거운 숨이 카메라 액정을 뿌옇게 흐렸습니다. 그 숨과 함께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점링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릿했던 점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의 거친 입자, 그리고 그 사이의 어둠, 그 어둠을 뚫고 나온 연약한 줄기, 줄기 끝에 매달린 2장의 어린 잎, 그 잎에 맺힌 아침 이슬 한 방울, 그 이슬 방울 안에 온 세상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제 눈앞에 이 작은 생명, 그것만이 존재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죄책감도, 남편의 얼굴도, 미망인이라는 제 이름표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이 경이로웠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단단한 세상 속에서 너도 살아있구나. 살아내고 있구나. 제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제 가슴 속 깊은 곳 어딘가에 박혀있던 고드름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15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감정의 표면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현실의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햇살도 더 이상 따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습니다.
제 차가웠던 손등에 따스한 온기가 스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철 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 작은 새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그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 찍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터진 것은 슬픔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혹은 인정, 아니면 공감. 15년간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온전한 이해. 그 모든 것이 섞인 뜨거운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새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숲,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다른 노인의 뒷모습, 모든 것이 제 뷰파인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얼음은 그렇게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꺼운 얼음 아래 갇혀있던 무언가가 오늘 분명히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저 시멘트 틈의 새싹처럼 저도 아주 작은 싹 하나를 틔워낸 것입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열기도 차가운 죄책감도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제 손에 쥔 카메라와 함께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온 이후 제 일상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겼습니다. 15년간 완벽하게 닫혀 있다고 믿었던 제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처럼 그 틈으로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그저 소리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 나는 제 발소리가 더 이상 공허하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걷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변화는 카메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등살에 마지못해 목에 걸었던 그 차가운 쇠붙이, 그것이 이제 제 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떨리던 손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이 집에 처음 와본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15년간 매일 쓸고 닦았던 것들이 뷰파인더라는 작은 메모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죄책감과 그리움에 가슴이 먼저 아려왔습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의 책상, 일담한 책, 돋보기 안경. 저는 그것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흐릿했던 사물이 선명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기억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늘 아프고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본 그의 물건들은 그저 사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책장, 안경 아래 내려앉은 미세한 먼지, 펜대에 말라붙은 잉크 자국, 그것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찰칵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의 흔적을 제 손으로 찍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의식 같기도 했고, 반대로 그를 제 삶 속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는 행위 같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지근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뷰파인더로 본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여자, 무채색의 옷을 입고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칼, 깊게 패인 주름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왔구나.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찰칵, 제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15년 만의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진에 몰입했습니다.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간병을 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절박한 집중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고요하고 편안한 몰입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잊었습니다. 제 안의 텅 빈 공간이 카메라의 기계음과 새로운 시선들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수업날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수업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습니다.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회색, 짙은 남색, 언제나처럼 그 옷들 앞에 섰습니다. 손이 검은색 외투로 향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옷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신을 가두는 갑옷,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망설였습니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구석에 걸린 옷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사다 놓고 제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이나 남색이 아닌 분명한 푸른색이었습니다.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천이 가벼웠습니다. 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색깔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얼굴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죄책감이 어김없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없이 나만 이렇게 고운 옷을 입어도 되는 걸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변화가 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15년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감각. 저는 그 양가 감정 속에서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 푸른색 옷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철 씨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거울 속의 저 여자, 이영이라는 사람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끄럽던 로비가 오늘은 그저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철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옷에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얼굴로 확 쏠렸습니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인물 사진이었습니다. 서로 짝을 지어 찍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짝을 이뤘습니다. 저는 상철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강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먼저 찍어드릴까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유리알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가락이 어색하게 꼬였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숨 쉬시고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에 제 몸이 움찔했습니다. 이번엔 영희님 차례입니다. 카메라를 바꿔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를 찍어야 했습니다. 뷰파인더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에게까지 들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 힙, 깊게 패인 주름,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점링을 돌렸습니다. 점점 그의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제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든 여자. 그것은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찰칵.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제 모습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르게 도는 느낌.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찍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감각에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싶다는 충동. 그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15년간 저를 억눌러 온 이성이 이 충동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몰입이었습니다. 상철 씨, 제가 먼저 그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떨리고 작았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보자 연습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커피, 혹시 시간 되시면.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제 손은 카메라 끈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창피함은 어떡하지?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복도의 자판기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세계로 상철 씨를 따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설렜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제 가슴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발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낮게 깔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집의 그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온기에 오히려 한기를 느꼈습니다. 제 차가운 몸이 이 따뜻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없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제 식은땀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차 좋아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들어 갔습니다. 15년간 저는 좋아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을 먹고 견뎠을 뿐입니다. 그럼 대추차 드시겠습니까? 여기 대추차가 진하고 좋습니다. 그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의 그런 점이 이상하게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를 이끌어준다는 묘한 안정감. 모순된 감정이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묵직하고 뜨거운 온기. 그 온기가 제 경직된 손가락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추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아까 찍은 사진 잘 나왔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해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손이 떨려서. 영희님은 손이 떨린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떨면서도 결국은 다 찍으시던데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동시에 제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겨우내 언 땅이 아주 조금 녹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왜 사진을 찍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 찻집의 따뜻한 조명이 비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차가운 손에 의해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온화한 얼굴 뒤에 저와 같은 상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죄책감이 아니라 기묘한 동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전부 흐릿하게 보이더군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분명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그대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제 마음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저 렌즈를 통해서라도
세상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요. 억지로라도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시 선명하게 보일까 싶어서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 시멘트 틈의 새싹을 보고 남편의 돋보기를 보며 억지로 초점을 맞추려 했었습니다. 보이시던가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시던가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흐릿한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가끔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만큼은 선명해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의 성벽.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 지독한 부채감. 그 성벽에 커다란 금이 갔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찻집 안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온몸이 들썩였습니다. 어깨가 가누기 힘들 만큼 떨렸습니다. 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그런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그 침묵이 제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그는 제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깊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손수건을 찾았지만 가방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하늘색 손수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들고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고 깨끗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병사처럼 몸이 노곤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만 살아서 숨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색깔 있는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철 씨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저 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시선,
미망인이라는 사회적 굴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떠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각성이었습니다. 15년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님, 숙제 기억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찍어오는 거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뭘 찍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영희님은 어떠십니까? 그의 눈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저도 아주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육이 굳어 어색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찻집을 나서며 저는 제 숙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화려한 꽃이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시멘트 틈의 새싹, 초점이 맞는 순간, 그리고 지금 제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의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방감을 안고 제 삶의 다음 챕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돌멩이가 아니라 그저 피곤한 몸을 뉘고 의식을 놓았습니다. 알람도 없이 새벽 5시에 칼같이 떠지던 눈이 그날은 해의 기척과 함께 느리게 떠졌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제 눈꺼풀을 간지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 몸을 일으켰습니다. 뻐근한 어깨, 눈물로 퉁퉁 부은 눈,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저를 수십 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을 채우고 있던 그 서늘한 공허함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엉망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젯밤 당신 참 많이도 울었구나. 살고 싶다고 말했구나. 잘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가 거울 속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하지만 제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당겨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볼품없는 미소. 하지만 그것은 분명 15년 만에 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늘 먹던 누룽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계란을 하나 부치고 작은 멸치 반찬을 꺼냈습니다. 4인용 식탁 모서리가 아닌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 맞은 편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던 제 혀가 따뜻한 밥 알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고소한 쌀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제가 맛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느끼기 위해 먹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향한 첫 번째 예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남편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늘 그 문 앞에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고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 희미한 그의 흔적. 저는 벽에 걸린 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편.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그리움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꾹꾹 눌러왔는데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바라지 않았겠죠. 이제 좀 웃으면서 살아보려고요.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는 그의 책상 옆에 있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창문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틀. 저는 힘주어 잠금쇠를 돌렸습니다. 기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습니다. 확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15년간 고여있던 묵은 공기가 새로운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상징적인 단절이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을 햇살 속에 함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뇌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의 옷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옷들을 전부 꺼내 커다란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가두었던 상복상 그것들과의 작별이었습니다. 푸른색 외투, 어제 입었던 그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걸었습니다. 세상의 색깔들이 제 눈 속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장 안의 작은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옷들,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꽃무늬가 그려진 연한 노란색 스카프 하나를 집었습니다. 보드라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거 주세요. 제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해 산 첫 번째 색깔이었습니다. 다음 수업날, 숙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들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노란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뺨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상철 씨가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봄이 오셨네요. 영희님,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다시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함께 웃었습니다. 상철 씨도 오늘 멋지십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꽃과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어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시멘트 틈에서 자라난 그 작은 새싹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죽음 같은 틈 속에서도 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 씨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문화센터 강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님, 다음 주에도 날씨가 좋으면 사진 찍으러 가시겠습니까? 수업은 끝났지만 제 심장이 따뜻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작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근육이 이 표정을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지고 마디가 굵은 손. 아내를 잃고 5년간 세상에 초점을 맞추려 했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남편의 차갑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스쳤던 상철 씨의 그 뜨거웠던 온기도 떠올랐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그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문화센터 문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 속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손에는 제 삶의 초점을 맞춰줄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제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갈 사람의 온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 두 번째 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오랫동안 닫힌 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거부했죠. 그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고 문 밖의 따뜻함이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작은 새싹도 있더군요. 아무리 단단한 절망 속에서도 삶은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닫힌 문이 있으신가요?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주 작은 틈이라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의 얼어붙었던 삶을 녹여줄지도 모르니까요. 저와 상철 씨는 요즘도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함께 걷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리지만 이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초점을 맞춥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